2000년 동안 권력자들이 누가 될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쉽게 말을 안 해. 말을 천천히 하는 게, 그게 말이 느린 게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야. 머릿속으로 바둑을 두는 거야. 그래서 말을 천천히 하는 거야.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 중에 정치인이 많아. 예. 충청도 사람들 중에 그 유명한 정치인이 많아. 특히 김종필 10선을 했잖아.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실세였어. 섀도우 파워. 그게 뭐냐면 충청도 사람들의 유전적인 그 정치 능력, 정치적 감각이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절대 또 드러나지 않아. 이게 전라도 사람들은 워낙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지지하거나 이러면 티를 내요. 아니면 끝까지 아닌 거야. 그리고 김대중을 그렇게 지지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김대중을 끝까지 지지했던 전라도야. 근데 충청도는 절대 그렇게 희생하지 않아. 조용히 티 안 나게 그러면서 실리를 챙겨.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의 속도 잘 몰라. 전라도 사람들이 의견을 얘기하지 않는 건 말을 했다가 많이 잡혀 죽었기 때문에 조용한 거고, 충청도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계산기를 두들기는 거야. 누가 대세가 될 건가? 누가 이길 건가? 그래서 충청도를 사람들이 계속 놓고 관찰하는 이유가 충청도가 읽은 사람이 대세가 되더라.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는 사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주변 분위기에 별로 신경 안 써. 눈이 오면 그냥 겨울 내내 자기 집에 있는 그 분위기대로 멀리 안 나가고 그냥 이렇게 집 주변에서 행복해. 그렇게 큰 욕심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뭔가 큰 계획도 없어. 하루하루 눈이 오면 왔나 보다. 멧돼지가 공격을 하면 멧돼지가 왔나 보다. 멧돼지가 왔더래요. 이러면서 그냥 살아. 그리고 막 이렇게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주변의 분위기에 민감하지도 않아. 그냥 간첩이 지나가면 지나가나 보다. 군대가 지나가면 지나가나 보다. 강원도는 별로 남들 일에 신경을 안 써. 약간 그게 좀 신성 같은 분위기야. 근데 이 경북은 강원도하고 좀 비슷하면서도 이 경북 지역은 또 독특한 면이 있어요. 거기는 뭔가 이렇게 그 공동체가 더 강해. 그래서 그 자기네들 공동체에서 뭔가 이탈하려고 그러면 밟아버려. 강원도는 그냥 이렇게 개별화되어 있는데, 그쵸? 강원도는 그렇게 간섭을 안 해. 근데 경북은, 만약에 자기네 공동체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밟아버려. 예. 그게 강원도하고 경북의 차이야. 예. 그리고 경상남도는 내가 경남으로 시집을 갔잖아. 경남으로 시집을 가서 보니까 경상남도는 옛날부터 부유했어. 경남은 경북보다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게 우리는 가야 문화권이거든. 우리 신랑네 동네가 가야 문화권인데 거기는 그 뭐라 그러나 물이 완전히 깊으면 가령 이제 그 부산이나 이쪽은 심해야. 깊은 바다야. 조금만 나가도 물이 깊어져. 근데 그 여수 순천부터 진주 사천까지는 여기가 옛날 가야 문화권인데 물이 얕으막해. 그래서 딱 그걸 뭐라 그러니 양식업을 하기에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지역이 되게 풍요로웠어. 그러니까 풍요롭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경북 사람들은 굉장히 경계심이 강해. 강원도는 경계심도 없어. 그냥 가나보네요. 오나보네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 그냥 자기 할 일만 묵묵히 해. 근데 경북은 경계심이 있어. 그래서 혹시 간첩이 뜨면 바로 신고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경상남도는 특히 우리 여기 서부 경남 같은 데는 굉장히 남해 사람들도 봐. 얼마나 낭만적이야. 이 남해 안에 있는 요 사람들은 그게 경제적 풍요에서 온 여유예요. 경제적 풍요에서 온 여유라서 사람들한테 되게 친절해. 내가 지역을 다녀보면 그 제일 친절한 데가 경남이야. 정도 많고, 그리고 되게 사람들이 낭만적이고, 그런 게 이제 부유한 여유로움, 경제적인 여유로움에서 나온 거야. 호남은 농사를 지어봤자 전부 다 수탈을 당했고, 이 남쪽은 자기가 그러니까 그 어업하고
농업을 겸하면서 그 주로 다 자영 농민 형태로 발달을 했어. 그러니까 이 경남 사람들은 경북하고 또 다른 거야. 공동체는 협동하는 형태로 있을 거지, 있는 수준이고, 그러면서도 이 경남이 옛날에 이제 김영삼 때도 그 민주적인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경남은 옛날부터 경북하고 달랐어. 그래서 TK, PK를 했던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랬냐 하면, 경남은 굳이 남의 도움 없어도 먹고 살았어. 경남은 굳이 남의 도움 없어도 내가 가서 금을 쳐갖고 먹고 살 수 있거든. 근데 경북은 너무나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게 그 경북하고 경남의 정서적인 차이였어.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동부는 좀 부촌이야. 뭐 그 되게 잘 지은 그 집들도 많고, 그리고 옛날부터 그 왕비들이 경기도 동부에서 많이 났어. 거기가 쌀농사가 경기도에서 쌀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라 부유했거든. 그래서 부유한 양반들이 많았고, 거기서 양반을 많이, 그 중전을 많이 낸 동네야. 경기 동부가. 가평, 뭐 여주, 이천 이쪽이. 그리고 이제 이 파주, 동두천 이쪽은 군사 지역이었기 때문에 안보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 남부는 여기가 이제 그 뭐야 옛날부터 철도가 있었잖아. 그 경부선 호남선 철도가 지나가는 길이라 철도 근처에 공장이 많았고, 그래서 일종의 산업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장들이 직원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 거야. 그리고 이제 서부 경기는 내가 얘기했듯이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조합의 세가 센 동네야. 그래서 경기도도 북부, 서부, 남부, 동부가 다 성격이 다르다.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하고 강북이 갈라져 있잖아. 그래서 이제 강남하고 강북을 돈으로 많이 갈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강북은 가난하니까 야권을 지지하고 강남은 부자니까 여권을 지지할 것 같잖아. 그렇지가 않아. 강남에도 소위 강남 좌파라고 불리는 합리적인 보수들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위 이제 이 새바람을 일으키는데, 왜 그럼 매번 강남에서는 한나라당이 이제까지 됐느냐? 뽑힐 만한 후보를 안 내보냈어. 어차피 강남에 가서 나가봤자 떨어지니까 당선 가능한 후보들이 그쪽으로 안 간 거야. 그러니까 매번 버리는 카드가 강남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강남에서 야당이 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남윤인순 같은 사람이 강남에 가서 출마하니까 당선되잖아. 그러니까 강남 사람들이 기다렸던 거야. 전현이 됐죠. 됐지? 전현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남윤인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당선 가능한 그 후보가, 출마하면 찍어주는데, 이제까지는 매번 버리는 카드가 나왔던 거야. 그래서 잘 안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상도도 그래. 그 버리는 카드 말고, 전현희, 그래서 그 뭐라 그러나 경상도에서도 당선 가능한 후보들을 보내달라. 매번 버리는 카드들을 왜 보내냐. 근데 김부겸이 거기서 4번 출마하니까 이번에 된 거 아니야. 그동안에 무소속으로 됐다가 이번에는 더민주 이름 달고 된 거야. 작년에. 그게 김부겸이 그거 굉장한, 대구에서 첫 발을 디딘 거야. 굉장한 용기였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 김부겸이라는 카드도 잘 지켜봐야 될 카드다. 결정적일 때 잘 써야 될 카드야. 예. 대구에서 김부겸이 그 정도 지지율을 받아가지고 이 국회의원으로 더민주로 당선됐다? 이제까지 경북에서 언제나 무소속으로 당선됐어. 근데 2번 달고 당선된 사람은 드물었어. 나는 김부겸이 처음인 것 같은데? 분명히 그 더민주 기호 달고 당선된 거는 드물었어요. 그래서 이 대구 경북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리고 막 홍준표를 찍었다고 사람들이 막 욕하는데요. 여러분, 대구 경북에서 지난 박근혜를 80%가 찍어줬어. 80%가 찍었는데 이번에 45%에서 46%밖에 안 찍었어. 홍준표를. 무엇보다 투표율이 낮았잖아. 대구 경북이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낮았어. 다른 데보다. 그게 뭐야?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변했다는 거야. 홍준표를 그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한 게 아니라고. 뽑은 표가 작고 그중에 홍준표 표가 46%란 얘기는 전체 대구 유권자들 중에서는 30% 지지도 못 받은 거야. 그만큼 대구 경북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부터 이제 이 경남이 노무현이 막 움직이면서 경남이 이제 그 콘크리트가 깨지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대구에서 김부겸이 그 변화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부겸을 되게 좋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쟤네들 다음 카드가 유승민인가 봐. 유승민이 막 굉장히 뛰어난 전략을 가진 것처럼 나한테도 와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래. 그러면서 유승민이가 부자 증세를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글을 딱 놓고 싸놓고 갔어. 그래서 내가 댓글을 달았지. 잠깐만요. 유승민의 공약. 예. 유승민의 공약에 보면 나더러 아까 뭐지?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고 누가 그랬는데. 망부님 거짓 선동은 그만 이러면서 이제 누가 글을 올렸어. 그러면서 유 후보가 분명히 부자 증세를 언급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정말로 부자 증세를 언급했을까요? 예. 그 문재인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강화한다. 이거는 고소득자 분명히 언급했지. 그리고 소득세라는 거 직접세야. 직접세를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상속 증여세를 강화하겠다. 이거 부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세금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유승민은 뭐라 그랬냐?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누진적 성격을 강화하겠다. 이게 뭔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누진세가 적용되는 건 전기요금밖에 없어. 그리고 서민들이 그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두루뭉실한 표현이고 부자에게 직접세를 걷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누진세율을 누진적 성격을 강화하겠다. 이게 무슨 부자 증세냐고. 서민 증세지.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믿는 서민들한테 피 빨아먹겠다는 거지. 그 다음 역진적 성격이 있는 부가가치세 인상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야. 반대가 아니야. 역진적 성격이 있는 부가가치세 인상을 반대한다가 아니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이게 뭔 말이냐고. 그 다음 불필요한 세금 면제. 이게 핵심이야. 불필요하다는 기준이 뭐냐고. 이게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거야. 감면제도. 현 면세 비율 개혁. 이거 뭐하고 실제로 부자들한테 세금 걷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 중부담 중복지. 그 중부담이 뭔데? 중산층한테 세금을 걷어갖고 더 가난한 사람 돌보겠다는 거야. 그 말은 다른 말로 부자 증세가 아니라니까. 이거 몰랐지? 내가 이거 해석하고 싶어갖고 내가 야 진짜 바보를 바보라고 부르지 못하고 광견을 광견이라고 부르지 못하며 저 헛소리를 헛소리라고 말하지 못하는 만길동의 생활을 내가 2달 동안 하느라고 얼마나 내가 속이 탔는지. 딴 얘기만 하잖아. 이 체육부장 애들이 선생님 체육해요. 선생님 피구해요. 그게 체육부장들이 하는 짓이잖아. 그게 내가 체육부장이라고 그런 거지. 아주 얍삽한 논리야. 그럴듯한 말포장으로. 저게 박근혜 세금제도가 뭐가 다르냐고. 만약에 정말로 제가 부자 증세를 하고 싶으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라고 언급해야 돼. 그게 직접세예요. 부자들이 직접 내는 게 법인세, 그 다음에 소득세, 상속세야. 이게 부자들이 내는 세금인데 이거를 언급을 안 했잖아. 누진적 성격을 강화. 지랄하네. 왜? 전기요금 누진세금 더 걷게? 이걸 또 업을 했어. 업한 애들 명단 좀 보고 싶어. 몽땅 블랙 걸게.
소득세, 법인세가 누진적이잖아요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진짜 누진적이려면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때 정도는 걷어야 돼. 근데 이명박이 법인세를 인하했다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이요. 그 소득이 자기네 정당한 노력의 대가야? 아니잖아. 중소기업 핏 빨아먹고 노동자의 임금 삥땅 쳐갖고 번 돈이야. 그러면 그 돈은 50%는 걷어야 돼.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때 법인세를 33%까지 갔단 말이야. 그런데 이명박이 어떻게 했어? 그거 27%로 깎았어. 박근혜가 23%까지 깎아줬어. 그래서 부자들한테 더 걷어야 되는 세금을 깎아준 거야. 근데 그게 무슨 누진세가 적용된 거야. 개소리 하지 말어.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래서 법인세의 정상화야. 법인세를 원래 걷어야 될 만큼 걷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명박 박근혜가 깎아준 법인세 정상화한단 말 안 했잖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누진세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가령 건강보험, 이거는 세금이 아니지만 준조세야. 안 내면 막 차압 들어오고 지랄이잖아. 그죠? 그러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도 준조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누진세를 적용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야 돼. 누진제도의 특징이 뭐냐? 잘 들어봐요. 자, 1억을 버는 사람하고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어. 1년에 1억을 버는 사람하고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1,0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0만 원 세금 걷고 1억을 버는 사람한테 1,000만 원 세금을 거두면 누진세야 아니야. 누진세 아니야. 이거 비례세야. 똑같이 10분의 1을 거둔 거야.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900만 원밖에 소득이 없는 거야. 근데 1억을 버는 애는 9천만 원이 소득인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진세가 적용이 되려면 얘가 1,000만 원 냈다. 그러면 적어도 얘가 1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얘는 적어도 거기에서 20, 30배는 내야 된다는 거지. 얘 이거 900만 원밖에 못 버는 게 없잖아. 그러면 얘는 적어도 뭐 1,800에서 3,000만 원 정도를 자기 소득으로 하고 나머지를 세금으로 낸다든가. 그래야 그게 진짜 이게 누진세인 거지. 근데 우리가 7, 8천까지 세금을 거둘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3, 4천은 세금으로 내야 된다. 그게 누진세예요. 근데 지가 그렇게 안 하잖아. 우리나라에서 누진세가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부자들로 올라갈수록 세금을 내는 게 세금 액수는 많지만 비율은 적은 거야. 소득 대비해서 그들이 조세를 부담하는 비율은 줄어들어요. 소득 대비해서 그들의 조세 부담률은 적어. 그게 무슨 얘기냐? 워낙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1억을 버는데 그러면 1억을 벌어서 20%를 냈다. 그러면 많이 낸 거 아니냐? 1,0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 낸 애보다 10% 낸 것보다 20% 냈으니까 많이 낸 거 아니냐? 근데 전체적으로 이 사회를 운영하는데 세금이 많이 들어가. 근데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들이 다수야. 그래서 얘네들한테 100만 원씩 걷어갖고 부담하는 세금이 70%. 그 다음에 1억 이상 버는 애들한테 20%씩 받아가지고 그걸로 부담하는 게 30%. 그러면 어때? 조세 부담률 누가 많이 내는 거야?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는 거잖아. 이건 잘못된 거지. 1억을 버는 애들이 적어도 절반은 조세를 부담하고 나머지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나머지를 쪼개내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조세 부담률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지네가 20%를 냈다 30%를 냈다면서 누진세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조세 부담률이야. 왜? 지금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원래 1,000만 원을 벌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7천만 원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3, 4천만 원 벌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돈 3천만 원씩을 이 새끼들이 다 쪽쪽 빨아서 지네가 1억을 먹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는 자기가 뺏어먹은 3천만 원에서 적어도 2천만 원씩은 내놔야 돼. 한 사람당. 그러면 얘네는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내도 많이 내는 게 아니라고. 내가 설명이 너무나 과격했어요? 응? 내 설명이 너무나 과격해요? 어려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연봉 2, 3천 사이 연봉 2, 3천만 원 받는 사람이
조세 부담률이 제일 많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고. 미안해. 표정이 무서웠다면 미안해. 자, 임종석이가 주사파라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안 되고 종북 대통령이라고 시비 거는 애들한테 전해주세요. 그러면 너네는 왜 종북 대통령을 뽑았냐고. 누구? 박근혜. 지금 문재인이 종북이 아니라 30년 전에 임종석이 주사파였다고 그걸로 지금 시비 거는 거잖아. 너네 박근혜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김정일이하고 특별한 관계였다니까. 각별한 관계. 너네는 박근혜를 대통령까지 시켜놓고 그래놓고 문재인이는 30년 전에 잠깐 했었던 임종석이를 비서실장도 못 시키냐? 무슨 계산이 그렇게 나와? 그리고 그렇게 주사파가 나쁘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지금 국립묘지에 있는 황장현 무덤부터 파라고. 국립묘지는 뭐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야. 그런데 거기 지금 떡하니 주체사상을 만든 창시자가 누워있어. 너네 황장현 무덤은 안 파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안 된다라고 길길이 날뛰는 거. 그거 모순 아니야? 너네가 그렇게 주체사상이 싫으면 황장현 무덤을 파내라니까. 그런데 30년 전에 돼지발정제로 왜 비판을 하셨냐요? 내가 언제 비판했어? 잘 생각해봐. 나 대선 때 돼지발정제로 비판 안 했어. 일부러. 나는 홍준표를 지지했잖아. 나 일부러 그 돼지발정제 비판 안 했어. 내가 돼지발정제를 언제 비판했어? 도리어 내가 뭐라 그랬어? 저 돼지발정제 얘기 저거 일부러 지금 홍준표를 공격하는 거다. 기억 안 나? 잘 생각해봐. 내가 돼지발정제 얘기 나왔을 때 그걸 지금 알았겠냐? 이거 벌써 십몇 년 전에 나온 자서전인데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느냐? 문제를 삼는 애들이 수상하다. 기억 안 나? 어디서 나더러 돼지발정제를 비웃었다고 그래. 내가 돼지발정제 언제 비판했어? 그리고 내가 언제 돼지발정제를 비웃었어? 내가 돼지발정제라는 이게 언급했어? 대선 기간에 전혀 언급 안 했어. 나는 도리어 돼지발정제 문제를 문제로 삼아 언론을 비판했지. 그치? 일부러 그랬어. 일부러. 왜냐? 나는 이 홍준표가 안철수보다 표를 높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홍준표를 최대한 안 건드렸어요. 그리고 난 홍준표가 보수의 자존심을 세워주길 바랬지. 그래야 보수가 개 쪽팔리게 끝나니까. 자칭 보수, 소위 극우파들이 개 쪽팔리면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홍준표가 2등하길 바랬어. 그래서 내가 절대 홍준표 안 깠어. 그리고 도리어 이게 안철수보다 잘하기를 응원했다니까. 너네는 몰랐지. 내가 왜 그러는지. 내 방송 찾아봐. 내가 돼지발정제 얘기 나왔을 때 그때 내가 이거 돼지발정제 뉴스가 왜 지금 나왔냐. 이거 지금 알았겠냐.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느냐. 이거는 지금 홍준표를 억지로 사퇴시키려는 거 아니냐. 기억나지? 내가 그 말을 할 때 아마 왜 그런지 몰랐을걸? 그치? 그거 내가 홍준표가 살아야 된다. 홍준표가 살아서 2등 해야 된다. 그래야 안철수가 지가 박빙으로 2등한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이 됐어야 된다. 문재인 무능하다 그러고 떠들지 못하잖아. 나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 4-5수 앞을 보고 얘기한 거야.
어, 예. 막 저기 돼지발정제 문제로 막 내가 비판해 주기를 바랬지만 내가 그 얘기를 나는 뭔가 수상하다. 이게 왜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됐느냐. 그리고 도리어 지금 페미니즘 단체들이 수상하다. 진짜 지네가 페미니즘이면 그 돼지발정제 문제를 다뤘어야지 안 다루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페미니즘 단체를 비판했지. 나는 그 돼지발정제 가지고 홍준표를 건드리지 않았어. 이게 전부 다 나는 이제 안철수가 정말 만약에 박빙으로 2등을 했다. 압도적으로 2등을 했으면요. 전국이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왔거든. 근데 뭐 날 고발할 거야? 홍준표 욕 안 했다고? 아니 내가 뭐 홍준표를 그래서 지지했냐고. 대놓고 지지한 것도 아니잖아. 이거는 내가 뭐 홍준표를 지지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라고 고발할 건데. 예. 나는 솔직히 얘기했고 그 돼지발정제 논란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내가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었어. 다들 알아서 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도리어 나는 그 홍준표가 돼지발정제 때문에 사퇴할까봐 속으로 얼마나 걱정했다고. 이 홍준표가 사퇴하면 안 된다. 내가 그랬잖아. 사퇴하면 그거 사퇴 못하게 해야 된다 법으로. 기억나지?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사퇴하면 안 된다. 사퇴 못하게끔 법으로 막아야 된다. 예. 홍준표가 개쌍욕을 먹으면서 2등을 해야 그래야 안철수가 자기 대통령은 지라고 떠들고 다니지 못하지. 예. 그게 이제 내가 볼 때는 하나의 전략이었는데 뭐 전략이라기보다 내가 볼 때는 그래야 된다고 봤어. 왜냐하면 안철수가 이번에 나는 이제 이 과정에서요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조금 실망했어. 그 선의 발언이라든가 그래 그 선의 발언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진짜 불필요한 논란이었다고 봐요. 별것도 아닌데 일부러 안희정을 떨어뜨린 거야. 그 말이 맞아. 그런데 대처하는 방식이 기대 이하였어.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희정 지사는 내가 기대했던 만큼 이 문제를 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걸 내가 느꼈고 그 다음에 안철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모자란 사람인지 몰랐어. 난 안철수가 이렇게까지 모자란 줄은 몰랐어. 근데 내가 몰랐기 때문에 다행이야. 뭐냐 하면 나는 안철수가 진짜 뭔가 그래도 그 홍준표 정도는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래서 막 안철수에 대해서 긴장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스스로 그렇게 쉽게 자폭할 줄 누가 알았겠어. 나는 처음에 이게 작전인가 싶었다니까. 그토록 오래 준비한 카드가 2008년부터 10년을 준비한 카드가 스스로 저렇게 자폭할 수 있는가 안 믿어지더라니까. 내가 정말 계산을 못한 게 그 부분이야. 안철수가 그렇게까지 모자랄 줄은 몰랐어. 그래서 내가 볼 땐 이명박 지지자들이 토론회 2번 만에 버린 것 같아. 토론회 2번 하고 나서 이렇게 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그 3번째에 가서 제가 갇혔습니까? 막 이러고 들이댔을 때 그거는 이명박 팀에서 붙은 게 아니야. 그 토론은 진짜 저질 토론이었거든? 진짜 초등학생 토론이야. 내가 볼 때 그거는 이명박 전문가들이 빠진 거야. 빠지고 얘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갑철수입니까? 이거부터는 언론들도 뒤로 싹 빠졌어. 그리고 홍준표로 돌아선 거야. 그래서 홍준표 쪽으로 그냥 차라리 모이자. 그래서 보수결집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홍준표를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친이명박 언론도 계산하지 못한 거야. 안철수가 그러지. 안철수가 설마 그럴 거라고 계산을 못하고 정말 공들여 10년을 키웠는데 철수가 그래서 차라리 홍준표가 소위 이제 그 무너진 보수층을, 그러니까 소위 무너진 새누리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 그게 목표였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마 홍준표 목표는 33%였을 거야. 근데 33%까지 회복 못하고 26%까지만 회복했는데 그것도 대단한 거지. 홍준표가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홍준표가 했던 그 모든 말들 그거 진심 아니야.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막말을 해가지고 그게 그 극우 꼴통들을 모은 거야. 홍준표 지지자들을 일부러 모은 거야. 그러니까 미친놈 어법으로 트럼프 전술을 쓴 거야. 트럼프 전술을 써서 이 또라이 루저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극우 지지층을 회복시킨 거야. 전략적으로. 그러니까는 솔직히 이번 선거에서 홍준표가 무서운 힘을 가졌다라는 걸 보여준 거야. 홍준표의 감각이 보통이 아니야. 여러분, 안상수가 왜 행불상수 된지 알아요? 행방불명 됐잖아요. 그거 얘기한 거 홍준표였어. 홍준표가 얼마나 무서운 애인지 알아? 홍준표가 이명박이 미필이라고 그래서 안보 공격이 안 먹혔어. 그래갖고 이명박을 살리려고 안상수를 제물로 뿌린 거야. 당신 행방불명 돼갖고 군대 안 갔잖아요. 그 얘기를 새누리당, 한나라당 당 경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했어. 그 다음에 이걸 댓글 부대가 받아가지고 행방불명 상수. 그래서 안상수를 웃음거리로 만들어갖고 이명박이 미필이라고 막 욕할 때 안상수를 싹 들이밀어. 그래서 안상수 미필 막 해서 우스갯거리로 만들어갖고 물타기를 한 거야. 그걸 나중에 홍준표가 지가 이명박 정권 끝날 때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자기네들은 자해를 해서라도 대장을 지켰대. 친이계는 자해를 해서라도 지네들의 대빵을 지켰는데 박근혜 파들은 그런 애들이 없다. 그런 얘기 한 게 있어. 진짜 무서운 애야 홍준표가. 그 돼지발정제 얘기하면서 되게 무시하는데요. 홍준표는 정말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진짜 무서운 정치가야. 예. 자해를 해서라도 자기네들의 목표를 추구하는 애들이야. 안철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사람이지. 그런데 이제 이 홍준표의 그 미치광이 어법, 그 미치광이 어법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이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고 도리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당선될 수 없는 카드였지. 그런데요, 그 문재인이 얻은 득표가 홍준표, 안철수가 얻은 표 더한 거에 3%가 모자라. 내가 3% 진다 그랬지. 문재인이 홍준표한테 3% 진다 그 얘기를 했어 일요일 날. 그 의미는 뭐냐? 홍준표한테 진다기보다 홍준표 세력. 그래서 홍준표하고 안철수가 얻은 표가요 문재인의 득표보다 3%가 높아요. 이게 왜냐? 자, 안철수를 지지한 사람들 안철수를 지지할 명분이 없어. 안철수는 바보라는 걸 스스로 토론을 통해서 거듭 인증을 했잖아. 그런데도 안철수를 지지한 사람들은 묻지마 투표한 거야. 안철수한테 묻지마 투표한 거야. 또 홍준표는 지 입으로 완전히 개소리를 했잖아. 자기가 미친 개인 것처럼 지저댔단 말이야. 그런데 홍준표한테 지지한 사람들도 묻지마 투표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안철수하고 홍준표를 지지한 사람들은 묻지마 투표 세력이라고. 그 사람들이 43%야. 아니 44%인가 되죠. 둘이 합치면. 그래서 그 문재인이 얻은 표보다 3%가 높아. 걔네들이 둘이 합치면요. 그래서 이 안철수 지지파하고 홍준표 지지파가 묻지마 투표 세력이 결집해가지고 모여서 문재인을 공격하면 문재인은 당하는 거야. 거기에 저기 유승민이 도와주겠어? 심상정이 도와주겠어? 다 집 앞그릇 챙기지. 그 다음에 요 심상정. 나는 심상정 안 좋아해요. 솔직히 얘기했고 내가 심상정한테 언제 실망했냐면 내가 심상정을 처음 알았던 거는 옛날에 그 민노당에서 다 같이 아마 노회찬, 심상정, 이정희, 뭐 강기갑, 권영길 다 같이 국회의원을 했을 거야. 그죠? 그런데 2008년에 민노당 당권 투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정희, 권영길파한테 졌어. 그러자 심상정, 노회찬이
이정희 권영기를 비판하면서 종북 세력이라 그랬어. 나는 그때 굉장히 화가 났어. 내가 노회찬이나 심상정을 절대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야. 왜? 종북 세력이라는 말은 빨갱이란 욕과 똑같은 거고, 내가 철구님 방송에서 빨갱이 얘기하면서 우는 거 봤죠? 빨갱이라는 말, 종북 세력이란 말이 뭐야? 과거의 민주주의자들을 독재자들이 죽일 때 썼던 말이야. 어떻게 민노당에서 자기네들이 당권에서 졌다고 동지들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해? 그거는 철학적으로 잘못된 거지. 나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심상정 노회찬을 지지하지 않았어. 나는 2008년에 걔네들이 그 종북 세력이라고 비판하고 나왔을 때부터 나는 심상정 노회찬을 지지하지 않아. 이 사람들을 나는 높게 평가하지도 않아.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 봐봐요. 심상정이가 신불리 15% 간다. 언론에서 계속 띄워댔어. 투표하는 당일날 심상정 하루 종일 춤추는 영상 나왔어. 그게 뭐겠어요? 젊은 유권자들한테 문재인 찍지 말고 심상정 찍으라고. 문재인 어차피 당선되니까 심상정 찍으라는 거야. 문재인이 얻은 표 41% 중에서 10%가 심상정 찍었어 봐. 홍준표하고 표 차이 몇 프로 안 나. 그거 노린 거야. 만약에 이 문재인이가 31% 33% 얻었다. 그러면 그 투표 포기한 애들이 홍준표한테 5%에서 6% 더 해줬을 거야. 그러면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었던 거야. 그걸 뻔히 알면서 심상정이는 계속 문재인을 까댄 거 아니야. (15% 한다고 지랄 연병들 하면서 뭐 여자의 적은 여자 싫어하냐? 내가 박근혜 깐 것도 여자라서 깐 거야? 아유 정말 자기의 그 수준에 맞는 정말 자기 수준대로 채팅을 해요. 그런 마음의 거울입니다. 예? 심상정 뭐 노회찬 이런 사람들이 노무현이 삼성 쪽 사람이라고, 삼성공화국이었다고 대표적으로 깠던 인물이야. 심상정 노회찬 이런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 말기에 그 삼성 엑스파일을 터뜨려가지고 노무현 정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젊은 애들이 노무현 좋아요, 문재인 좋아요, 그런데 심상정을 찍어야 더 발전할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나는 문재인을 좋아하는 건 아니야. 나 비문이야. 이 사람들이 또 잊어버렸네. 외워! 나는 비문이야. 문재인이 내가 촛불 집회 때 방송 같이 하자는데 거절했기 때문에 나는 삐졌는 비문이야. 나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문재인을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나는 오바마 지지자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알았지? 응. 나는 그 유승민에 대해서도 그래요. 유승민이 누구야? 박근혜 비서실장 출신이야. 유승민의 정체성은 박근혜 비서실장이야. 그 다음에 유승민이가 이번 선거 기간 내내 팔아먹은 게 뭐야? 지네 딸 미모 아니야. 국민장인. 경제공약, 뭐 경제학 교수라서 경제공약? 경제공약이 뭔데? 결국 서민들한테 세금 걷어갖고 더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거잖아. 부자 증세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 어디서 무슨 유승민을 들이댈 걸 들이대. 물론 이제 이 유승민이 탄핵에 찬성한 건 최소한의 양심이었겠지. 최소한의 양심이었을 텐데 나는 그렇게 유승민이 건전한 철학을 가졌다고 생각 안 해.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 그리고 사드에 찬성. 기본적으로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이야. 그게 무슨 보수니?
합리적 보수는 기본적으로 자주국방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런데 유승민은 자주국방의 의지가 없다니까. 어디다 대고 유승민을 들이대. 힘이 있어야 자주국방하지. 야, 노무현 때는 힘이 있어서 미국 애들, 중국 애들이 굽신굽신했냐? 어? 자주국방이라는 건 그건 의지의 문제야. 지금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미국이 지네 이익을 얻고 있는데 우리가 왜 미국에다가 굽신굽신하냐고. 우리가 갑일 수 있어.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 등신 새끼들은 우리가 일본과 미국의 도움을 받는 줄 알아. 북한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미국하고 일본의 도움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아. 야, 노무현 때는 일본 애들이 얼마나 굽신거렸는지 알아? 노무현한테 말 한마디 못했어. 이명박 되니까 이명박 함부로 불러다가 야, 독도 우리 거야 이렇게 선언했지. 노무현 때는 얼마나 고개를 조아리고 살았는데. 실제로 사진이 있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노무현 대통령을 일본 총리가 이제 그 한일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결과를 발표하는 사진이 있어. 거기 보면 그 마크가 있는데 그 단상에 마크가 뭐냐, 하트야. 하트를 변형해서 우리는 하나예요 이런 뜻의 그 하트 마크를 박아가지고 그게 한일 정상회담의 사진으로 나갔어. 그런데 이명박 때 그 앞에 있는 마크가 뭐였는 줄 알아?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전범 깃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전범 깃발이고, 그러니까 외구의 깃발. 그리고 그게 이토 히로부미. 걔네 상징이었대. 걔네 가문의 상징. 그걸 갖다가 그 앞부분에다가 그 무슨 새싹 모양이야. 이게 무슨 새싹 같은 거를 그려놓은 건데 그게 걔네 가문의 문장이래. 그거를 딱 걸어놓고서는 이명박이랑 정상회담 발표했다니까. 그게 뭐냐? 이명박이는 자기네들의 식민지라고 생각했다니까, 일본이. 노무현 때는 그렇게 함부로 못했어. 그래, 이명박이가 일본 가서도 그 지랄하고, 미국 가서도 막, 부시 카트 몰아주면서. 아니, 부시네 농장에 놀러 갔으면 손님이야. 손님이 왜 카트를 모냐고. 당연히 부시가 몰고 자기가 앉아서 대우를 받아야지. 자기가 카트를 몰고 부시를 태웠다고 그거 자랑하고 앉아있잖아. 아유, 이 기사 진짜. 얘 기본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얘네들은 자주 국방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 짓거리들을 한 거지. 이번에도 그 사드 갖다 놓는 꼬라지들 봐라.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가 없어. 내가 얘기했지. 다시 한번 설명할게. 왜 얘네들은 그렇게 미국하고 일본에 목을 맬까요? 자, 얘네들의 뿌리가 누구야? 김무성이나 지금 새누리당 애들의 뿌리가 누구냐면 친일파들이야. 일제시대 때 일본놈 앞잡이 했던 애들이라고. 걔네들이 뿌리인데, 그러면 이 친일파들이 북한에선 싹 죽였잖아. 근데 남한에서 안 죽였어. 이승만 때 이승만이 자기 세력이 없기 때문에. 김구는 그 상해에서 독립운동했던 세력이 있고, 여운형은 국내에 건국준비위원회를 했던 세력이 있었어. 근데 이승만이 아무 세력이 없었거든. 그래서 친일파랑 손을 잡은 거야, 이승만이.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 미군의 도움을 받은 거야. 메가더. 그래갖고 메가더를 신으로 섬기고 메가더 앞에서 굿하고 지랄하는 거야. 저 미친 인간들이. 그 메가더의 도움으로 친일파를 죽이지 않았어. 메가더가 원래 전범을, 유럽에서는요, 히틀러에게 부역했던 사람들 프랑스에서 다 죽였어. 그런데 메가더는 일본 국왕을 처형했어야 됐는데 처형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군인 전범들도 처벌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친일파들을 살려준 거야. 그러니 지네한테는 미군이 생명의 은인인 거야. 그러니까 미군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다 갖다 바치는 거야, 저것들이. 알면서 얘기해, 알면서.
지네들의 생명을 구해준 게 그게 미군이야. 그래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주로 썼던 방법이 뭐냐 하면 한국전쟁 때 미군들이 와서 미군 참전 숫자 그때 43만 명인가 와. 그런데 우리나라 베트남 참전 용사가 그거보다 많다니까. 한국전쟁 때 참전했던 미군 숫자보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이 더 많았어. 그러면 갚은 거야.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전쟁 때 참전한 미군 숫자 들먹이면서 여전히 미국에게 협조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베트남 전쟁이 뭐야? 그거 가짜잖아. 그거 미국에서 자기네 무기 사업을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었어. 실패한 전쟁이야. 그 베트남 전쟁이란 명분 없는 전쟁을 위해서 그 불쌍한 한국의 청년들 갖다 죽음의 밭으로 내몰았던 거. 왜 그거는 침묵해? 그걸로 이미 다 치른 거야. 한국전쟁 빚을. 근데 그 얘기는 딱 안 하잖아. 그 얘기 안 하고 한국전쟁 때 미군이 왔다. 그 얘기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자, 여러분 안보가 뭡니까? 안보라는 게 뭐예요? 안전을 보호하는 게 안보야. 그러면 뭐의 안전이야? 누구의 안전? 대통령의 안전? 아니면 뭐 미군의 안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안보의 목적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목적이 안보인데, 근데 안보라고 얘기하면서 사드를 갖다 놨어. 그 성주 군민들의 건강을 내팽개치는 거야. 성주 군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거야. 그러면 그 성주의 희생으로 뭐 수도권에 있는 2,500만이 보호받아? 수도권은 보호 못한다며. 그러면 씨발 뭐야? 수도권은 보호도 못 받는 그 사드 레이더를 갖다 놓고 지금 수도권에서 중국이랑 무역하는 사람들,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 지금 다 망하고 있는 거 아니야?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드냐고. 미군을 위한 사드잖아. 그지? 이거 미군의 이익을 위한 사드야. 사드가 그럼 뭐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야. 그럼 뭐냐?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이라고. 야, 북한하고 남한이 무슨 남한 대륙, 북한 대륙 떨어져 있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우리한테 왜 쏴? 그걸 남한 방어용이라고 개뻥을 치고 또 그걸 믿어. 너네 영어 공부 왜 했어? 아, 나 진짜 이 또라이들. 근데 그거 알아? 빨갱이 김일성하고 내통한 게 박정희야. 우리나라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알아 빨갱이라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빨갱이라고 욕들 하지. 근데 김대중도 노무현도 문재인도 북한 노동당의 당원인 적이 없었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이 노동당 공산당 당원 출신은 박정희밖에 없어. 남조선 노동당이 공산당이야. 거기 당원 출신은 박정희밖에 없다니까. 거기다가 북한을 북괴라고 불러야 된다고 그러지 너네. 야, 북괴가 북한된 거 누구 때문인지 알아? 박정희 때문이야. 박정희가 김일성이랑 둘이 내통해가지고 7.3안보 공동성명을 발표하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국제사회에서 북괴가 북한으로 인정받은 거야. 그리고 미국에서 72년도부터 74년까지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NLL은 무효다, 없다라고 인정해버리고. 그렇게 된 거 전부 다 누구 때문이야? 박정희 때문이야. 그 다음에 독도는 우리 땅이다. 김대중이 독도 팔았다? 거짓말하지마 이 씹새들아. 독도 팔아먹은 거 박정희야. 박정희가 1965년에 일본이랑 한일 수교를 정상화하겠다고 독도 밀약이라는 걸 맺어. 일본 놈들이 야, 너 우리랑 수교하려면 독도 내놔 이런 거야. 그러니까 김종필이하고 박정희하고 머리를 맞대고 김종필이가 차라리 독도를 폭파시키자 지랄 연병을 하는데 박정희가 독도에 일본 애들하고 밀약을 맺는 거야. 김종필의 사위인가 뭔가 가고 그 다음에 일본 총리의 동생인가 뭔가 해갖고 만나가지고 비밀 합의를 했어. 그 내용이 뭐냐 잘 들어. 독도는 각자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
근데 이미 독도를 팔아먹은 거야. 첫 번째 조항이 양국 정부는 독도를 각자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부 간에 상대방 국가의 말에 방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독도 관리는 한국이 한다. 그런데 독도에다 무슨 건물을 짓거나 군인을 배치할 수 없다. 그 건물을 고칠 때는 반드시 일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세 번째가 독도 근처에 경제수역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공동수역으로 한다. 박정희가 독도 팔아먹은 주범이야. 알아? 촛도 모르면서 박정희 존경한다는 새끼들은 도대체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지 내가 진짜 궁금해. 대가리에 똥만 찬 거지. 이거 처음 들어요? 아, 이건 내 잘못이야. 자주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이걸 자주 했어야 됐는데, 이 순실이 썩을년 얘기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아유, 내가 이 순실이하고 박근혜가 사고 친 것 때문에 그냥 그 옆에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갖고 몇 달을 사느라고, 이 독도미랑 얘기를 그냥 자주 못했어. 독도 팔아먹은 게 박정희야. 그리고 북한을 인정해준 게, 나라로 인정해준 것도 박정희고, 그 다음에, 공산당 잡는다고 지랄 연명했던 또 하나 인물이 전두환이잖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두환도 북한하고 대화한 거야. 미리 내통을 했어. 그래서 그때 이산가족 만남한 거야. 85년도에. 몰랐지? 이산가족 만남하기 위해서 전두환이가 북한에다 뭔가 갖다 준 거야. 그리고 그 이산가족 만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전두환 때도 그 NLL 문제를 계속 논의했어. 북한이랑. 그러다가 노태우가 법령으로 만들어준 거야. 남북기본합의서. 91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라고 문서로 인정해준 거야. NLL은 국제법 위반이다. 재논의하자. 현 국사선생님입니다. 모두 사실 무근입니다. 어느 학교 국사선생인지 얘기해봐봐. 자, 너 지금 어느 학교 국사선생인지 얘기해봐봐. 내가 국사선생님들 조직을 알고 있거든? 너 어느 학교인지 조사 좀 해보자. 너 어느 학교야? 꾸르륵 얘기해봐봐. 어느 학교야? 이거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나온 얘기야. 어디서 국사선생이라는 개소리를 해. 자, 제가요. 잠깐만요. 일단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증거를 남겨놓고. 어디 갔지? 국사선생 가만있어 봐. 현 국사선생입니다. 모두 사실 무근입니다. 자, 너 어느 학교 국사선생인지 대봐. 됐어요? 얘기해봐. 어느 학교 국사선생이야? 내가 알고 있기에 한국의 국사선생 중에 너처럼 얘기하는 애 없어. 지금 얘기했어요? 어느 학교인지? 지금 국사선생님들한테 물어봐. 지금 나왔어요? 어느 학교인지 얘기 안 했죠? 이리 와. 너 어느 학교인지 얘기하라 그랬잖아. 어디 갔냐 얘. 다시 한번 묻겠어. 얘가 지금요. 그 국사선생이라고 어느 학교 국사선생이라고 밝혔어요? 아직 안 밝혔죠? 무슨 마이크를 쥐어줘. 우리가 개나 소나한테 아무한테나 마이크 주는 방송인 줄 알아? 튀었네. 현재 존재하지 않는데 어디서 지금 국사선생을 팔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나왔던 얘기들이야. 그리고 독도 미략 뭐 국사선생인데 사실이 아니야?
어머. 독도 밀약 노무현 쳤더니 찾을 수 없는 내용이래. 야, 이게 빙인지 뭔지 진짜 빙신이구나. 어. 독도와 위안부를 팔아먹은 독도 밀약 한일협정. 이런 거 한번 봐봐. 독도 문제 빌미된 친일 군인 박정희의 독도 밀약. 이런 게 다 뉴스 기사로 다루어진 내용이야. 박정희의 독도 밀약이, 이게 왜 노무현을 내가 쳤냐 하면,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밝혀져요. 독도 밀약이라는 게 완전히 그 비밀로 있었어. 그런데 이게 김대중 정부 때 이 새끼들이 경제수역을 공동수역으로 윤병세가 도장을 찍고 온 다음에 김대중이 독도를 팔아먹었다고 노무현 정부 때 계속 욕을 한 거야. 그 노무현이 열받아가지고 밝혀버린 거야. 야, 그거 박정희가 팔아먹었잖아. 그래서 독도 밀약을 세상에 맨 처음에 발표해버린 게 노무현 정부야. 그때가 2006년인가 그랬어. 2005년인가 6년에 처음으로 독도 밀약의 존재를 밝혀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그 동영상에 나오나? 노무현의 독도 밀약 얘기가 동영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독도 밀약 얘기가 나와? 우리 땅입니다. 과정에서 가장 먼저 잠깐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저기 안 나와요?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 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 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 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 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그리고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 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 해저 지명 문제는 배타적 경제 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 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 해저 지명 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 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 문제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의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전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그리고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그 경제의 크기에 알맞는 성숙한 나라,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설린 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지향 속에 호혜와 평등,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왔고 또 큰 관계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 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과감히 털쳐 일어나야 합니다.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일본이 그 노무현한테 꼼짝을 못했어. 이걸 지금 빨갱이라고 지랄 연병들 한 거 아니야? 어? 저게 어디가 빨갱이 소리냐? 근데 이 독도미량 얘기는 없네. 예, 이게 독도에 대한 연설이고요. 예, 이 사람은 이렇게 블로그에다 거짓말하면 안 되지. 독도 미략 이렇게 검색하면 이 영상이 나오게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짓말로 하면 안 돼요. 독도 미략에 대한 얘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어? 이 밑에 보면 나와? 독도 미략 얘기 없이 그냥 쭉 자기가 캡처해 놓은 거지. 이 진짜 중요한 정보를, 예, 진짜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꼭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블로그를 좀 제대로 만드세요. 예. 그 독도 미략은요, 2006년에서 7년 사이에, 노무현 정부의 뉴스로 나온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고, 그거 말고 지금, 유승민에 대한 팩트가 올라왔대. 유승민에 대한 팩트가 올라왔으니까, 그 유승민에 대한 팩트를 나더러 인정을 하래. 그래갖고 이제 내가 지금 한번 볼게요. 예. 유승민 의원의 조세 관련 팩트. 예. 자, 올라왔어요. 뭐래니? 너네 이거 읽을 수 있어? 내가 노안이라서 내용을 모르겠거든? 응. 그 팩트가 뭔데? 팩트 없는 비방 노노, 유승민 의원의 조세 관련 팩트. 팩트가 뭐냐고, 그러니까. 읽을 수 있게 말로 써봐. 그냥 200%로 한번 확인해볼까요? 확대해볼까요? 보이나? 확대해도 이래.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만 못 읽는 거야? 뭐라는 건데? 그 팩트 내용이 뭐야? 너가 읽고 글로 써봐. 내가 지금 노안이라서 이 내용을 못 읽겠으니까 네가 지금 자 봐봐요. 누진세율이 전기세를 뜻하는 건 아닌데 누진적 세율이 전기세를 뜻하는 건 아닌데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안 하셨다고 허위사실 정정방송 부탁드려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허위사실이라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유승민 지지자들 다 이런 수준이야? 그러니까 유승민이 뭐라고 그랬냐고. 눈에 안 보이는 사진 저런 거 말고 말로 좀 써봐. 뭐라고 그랬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진세라고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게 전기세가 대표적이다. 전기세밖에 없다. 솔직히 서민들한테 누진율 적용해가지고 엄청 전기요금 뜯어먹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말고 누진세가 뭐 얼마나 어디서 적용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유승민이가 누진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설명을 좀 해봐. 내가 몰라서 그래. 어? 어디 그러니까 유승민의 그 공약에서 뭐 너네가 팩트라고 갖고 왔으면 한번 해설을 해봐. 뭔데? 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사람들이 부자들이냐고. 여름에 솔직히 지금 우리 서민들이 그 우리나라 여름에 40도까지 올라가잖아. 그런데 그 에어컨을 틀면 누진세가 반드시 적용이 돼. 지금 여름에 에어컨 틀는 사람들이 부자니? 일반 서민들이잖아. 누진세율을 확장하는 거, 누진세율을 손본다는 게 그게 부자 증세가 아니라고. 그게 어려워? 자, 얘기해봐봐. 자, 일단 니네가 나한테 뭐 허위사실이니 어쩌니 얘기하기 전에 일단 내 말 좀 알아들어봐봐. 응? 부자 증세라고 얘기할 때는 부자들의 소득세라든가 법인세에 대해서 얘기한 게 나와야 돼. 자, 논점이 뭐야? 부자 증세라는 부분이야. 알아들어? 유승민 빠들아, 알아듣겠어? 부자 증세를 나는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유승민이 얘기하는 건 누진세율에 대한 얘기야. 그런데 그 누진세율이 반드시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세야. 전기세가 누진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지금 누진적인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냐고. 서민들이 지금 전기요금 폭탄 맞고 있잖아. 그러니까 누진세가 곧 부자 증세가 아니라는 거야. 누진세율을 조정한다는 말이 부자 증세하고 동의어가 아니라는 말이야. 못 알아듣겠어? 내가 좀 설명을 못하나? 지금 유승민은 부자 증세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누진세율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어. 그런데 그 누진세율이 반드시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알아듣겠어요? 제 말이 이해가 어려워요? 유승민 팬들만 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유승민 팬들아, 너네가 얘기하는 팩트가 뭔데? 유승민이 부자 증세를 하겠다고 언제 얘기했냐고. 내가 뭘 해명해야 되는 거냐고. 유승민이 법인세 올리겠다 그랬어? 소득세 올리겠다 그랬어? 지금 유승민의 증세라는 건 중부담 중복지라는 건 실제로 보편적 복지가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중부담이라는 게 뭐야? 그게 대상이 불분명한 거라고. 지금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는 게 전기세가 대표적인데 서민들이 누진세로 폭탄 맞고 있잖아. 그러니까 누진세율이 곧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승민의 중부담 중복지는 결국 서민 증세를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지금 너네들은 부자 증세를 얘기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 내가 안 보여서 그러니까 부자 증세 부분을 갖고 와봐봐. 뭐라고 얘기했어? 부자 증세 뭘 얘기했어? 유승민이가 부자 증세 어떤 부분 얘기했어? 법인세를 정상화하겠다 그랬어? 아니면 소득세를 올리겠다 그랬어? 그런 얘기 안 했지? 그냥 누진세율을 조정하겠다는 얘기가 다야. 아니야? 전기세가 누진세라는 망부님 한번 읽어주세요. 전기세나 수도세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내는 세금이고 누진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누진세는 아닙니다. 제대로 된 조세 개념을 알아보시고 다른 후보 비방하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조세 개념이 없는 거구나. 그래요. 그러면 아니 이거는 내가 이제 표현이 내 표현을 쟤네들이 못 알아듣게 내가 잘못했나 봐.
다시 설명할게요. 예,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가 조세 제도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비례세와 누진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예, 비례세와 누진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직접세와 간접세를 알고 있어야 된다. 아니, 제가 조세 개념을 설명하려니까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비례세라는 말은 얼마를 벌든 똑같은 비율을 내는 거야. 100만 원이 10만 원 내고 1000만 원이 100만 원 내고 1억이 1000만 원 내면 이건 비례세야. 금액은 커지지만 같은 비율을 내는 거. 그럼 누진세는 뭐냐? 100만 원은 10만 원 내고 1000만 원은 200만 원 내고 1억은 3천만 원 내는 걸로 비율이 점점점 늘어날 때 그걸 누진세라고 그래. 누진세율이라고 그래요. 맞죠? 예. 아마 내가 이렇게 설명을 안 해갖고 제가 못 알아들었나 봐. 조세 개념을 설명하라니까 내가 좀 설명하는데 틀렸으면 다시 지적해 봐봐. 그 다음에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어요. 그러면 직접세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내는 세금, 재산세.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 소득세. 그 다음에 회사의 그 이윤에 대해서 내는 법인세. 이런 것들이 직접세야. 뭐냐 하면 벌어들인 돈만큼에 대해서 부담되는 거. 그게 직접세야. 그러면 간접세는 뭐냐? 다른 게 이제 그 뭐라 그러나 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다 직접세야. 간접세가 뭐냐 하면 부가가치세, 유류세, 담배세 이런 게 간접세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식당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소비를 했어. 그러면 그 중에 10%를 세금으로 떼가. 그게 부가가치세야. 근데 담배는 그 물건의 가치, 물건의 원자재 생산비가 뭐 7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4,500원에 팔잖아. 그럼 그러니까 3,000 몇백 원이 세금이야. 그것도 간접세야. 유류세. 우리가 1,200원을 주고 경유 1리터를 넣었어. 거기 800원이 세금이야. 그게 간접세. 그러니까 간접세라는 건 뭐냐면 소비를 하는 주체가 내는 세금. 누구세요? 내가 찾으러 간다니까 갖고 오셨어. 예. 아니 그래서 이 직접세라는 거하고 간접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종합소득세라는 게 뭐냐면 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종합소득세예요. 그것도 직접세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세금의 큰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득세는 직접세에 해당이 돼. 그러니까 직접이라는 건 뭐냐면 개별적인 대상한테 직접 얘가 버는 소득, 얘가 가진 재산, 얘가 상속받은 상속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매기니까 그걸 직접세라고 하고 간접세라는 건 뭐냐 하면 누군가 대신 걷어서 내준다 그래서 간접세야. 가령 담배 가게 사장이 담배값을 낼 때 세금을 같이 내는 거야. 근데 이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 조세 부담의 주체가 담배가게 아저씨가 아니야. 담배를 사서 피는 사람들이 조세 부담의 주체인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내라고 그래서 담배가게 주인이 나라에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간접세. 1,000원짜리 과자를 우리가 살 때 100원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그거를 걷어서 내는 게 과자를 만든 공장에서 내는 거잖아. 또는 판매한 사람이 내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이랑 조세를 내는 사람이 다르다. 그럴 때 간접세라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간접세의 비율이 높아요. 특히 유류세하고 담배세가 치명적이야. 왜냐?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는 상품 가격의 10%만 세금이야. 그런데 지금 유류세는 상품 원가의 8배 정도가 세금이야. 담배세는. 유류세도 원가가 400원인데 세금이 800원이 붙는 거야. 2배, 200%야. 그러니까 지금 요 담배세나 유류세 같은 경우에는 간접세 중에서 아주 치명적으로 나쁜 세금인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는 담배세를 안 걷어요. 심지어 다른 나라는 담배 가격이 2만 원이야. 그런데 2만 원 정도를 걷어서 뭐 하냐? 철저히 담배를 금연하는 데만 써. 담배로 인한 피해자의 폐를 치료한다든가 아니면 담배가 없는 규칙을 위해서 무슨 간판을 붙인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 금연을 시행하는 용도로만 담배세를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담배로 거둔 세금을 나라에서 막 쓰잖아. 아무데나 막 쓰잖아. 그게 왜 그러는 거냐 하면 실제로 이명박이랑 박근혜가 법인세를 깎아줬어.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고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깎아주니까 1년에 몇십조 원의 세수입이 줄은 거야. 그러니까 몇십조 원에 들어오던 부자들이 내던 세금이 줄어들으니까 그걸 서민들한테 떠넘긴 게 유류세하고 담배세예요. 네. 그래서 이명박이 유류세를 올려가지고 원래 노무현 때까지는 그러니까 기름값의 40%가 유류세였어. 근데 이명박이 2,000원까지 올린 다음에 800원을 유류세로 딱 고정했어. 그래서 금액이 1,000원으로 내려가도 800원이 세금이야. 그렇게 바꾼 거야, 이명박이. 박근혜는 담배를 그렇게 올린 거야. 이명박도 담배를 올리고 박근혜도 동의했던가? 근데 이명박 박근혜 때 유류세하고 담배세를 왕창 올린 거야, 몇백 프로를. 그래서 그걸로 결국은 부자들이 내던 종합부동산세나 법인세, 그걸 깎아준 비용을 일반 서민들한테 거둔 거예요. 그래서 간접세의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 그 말은 좋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불필요한 세금이라는 거의 기준이 뭐냐고.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도 불필요한 세금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명확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걷겠다. 법인세를 정상화하겠다. 소득세를 인상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그건 부자 증세가 아니야. 내 말이 틀렸어요? 지금 유승민 빠들만 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면 내 설명이 잘못된 거야? 내 설명이 맞지? 내 설명이 맞고 지금 유승민은 정확하게 부자 증세에 대해서 얘기 안 했잖아. 맞지? 유승민이 부자 증세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지네가 누진세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어디서 지금 나더러 조세제도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으래. 어이 꾸안이 설명을 해봐. 유승민이가 부자 증세 뭐 한다고 그랬는지. 유승민이 부자 증세 뭐라고 설명했는지 설명해봐봐. 내가 오늘 밤까지 기다려볼게, 꾸안이. 아니,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자, 유승민 법인세 관련 팩트 뉴스 가져왔습니다. 심상정 유승민 문재인 향해서 법인세 증세 왜 말 못하냐? 그럼 자기는 뭐라 그랬는데? 자, 지금 문재인더러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왜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했냐고 몰아세웠어? 그러면 유승민은 뭐라고 얘기했는데, 법인세 인상을? 법인 소득이 많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명박 이전 수준으로 일단 올리겠다. 중부담, 중복지의 부담은 법인세 인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 재산세나 보유세 부분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언제 했어요? 내가 못 들었는데. 지금 유승민이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올리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언제 토론, 어느 토론 때? 이게 4월 13일 날 나온 건데 어느 TV 토론이야? 4월 13일 날이면 이번에 대선 토론이 나오기 전 아니야? 그러니까 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토론, 이건 내가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4월 13일이면 대선 운동이 시작된 이전이지. 그죠? 대통령 선거 운동이 지금 이 기사가 입력된 게 4월 13일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건 대선 토론 전이잖아. 대선 토론 전에 기자협회에서 했다는 토론 내용이라 우리가 못 본 거고, 근데 여기서 지금 유승민이가 법인세는 이명박 수준으로 올리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난 못 들었어요. 예. 내가 본 토론회에서는 유승민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법인세를 이명박 이전으로 올린다는 얘기를 못 봤고,
그 다음에 중부담, 중복지의 중부담은 법인세 인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 재산세나 보유세 부분까지 포함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 고소득자의 기준이 어딘데요? 이어서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도 건드릴 수 있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같이 내는 것으로 역진적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이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 내용은 한국기자협회 주관으로 4월 13일에 한 거야. 4월 13일은 대통령 공식 기자회견, 공식 토론회가 아니었던 걸로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된 게 4월 20일경 아니야? 그죠? 예. 4월 20일경에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저게 1차 토론은 아닐걸요? 응. 아, 내가 1차 토론을 못 봐서 그래? 4월 13일이 대선 운동 기간이었어요? 대선 운동 기간 동안에는 유승민이 그 얘기를 정확하게 안 했어. 난 못 봤어. 19대 대선 후보자 초청 합동 토론이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언제부터인데?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언제부터야? 4월 9일부터였다고? 4월 9일부터였어요? 대통령 선거운동은 20일인가 밖에 안 돼. 내가 알고 있기로는. 1차 토론이 23일인가 그러죠? 그러니까 이 토론은 대선 후보자들을 불러다가 한국기자협회에서 먼저 사전에 토론한 거네.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라고 우리가 대통령 TV 토론은 선거 운동이 시작되니까 즉 후보 등록을 마친 뒤에 한 걸 난 얘기한 거야. 예. 그러니까는 대통령 후보들은 많아요. 그런데 후보 등록을 해야 그때부터가 진짜 대선 토론이야. 그 전에는 그냥 후보자 초청 토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토론은 한국 기자협회를 해서 기자협회 주최로 한 토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지. 기자협회들이 만난 토론이니까. 그리고 대통령 선거운동은 투표일로부터 20일 전 정도에 공식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뒤에가 공식 토론이야. 왜냐? 그 전에는 후보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공식적인 후보 토론이 아니야. 그러니까 4월 17일부터가 공식 등록이었으면 저 4월 13일 토론은 그냥 기자협회에서 대통령 후보들을 초청해서 한 토론회인 거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다 보는 토론회는 아닌 거야. 그쵸? 자, 그러니까 이 기사는 4월 13일 토론이라 내가 미처 못 본 토론이고, 중요한 건 그 뒤에 이 유승민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이 내용이 공약집에 나와 있어요? 공약집에 나와 있냐고. 아까 나한테 갖고 온 그 자료에 요 내용이 들어있냐고. 나는 저런 말 못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4월 13일 토론을 4월 13일에 했다는 토론을 이게 대통령 공식 후보 등록 이전에 한 거라서 나는 이 토론을 못 받고 실제로 이런 말을 했다라면 인정할게요. 예. 실제로 이런 말을 했다라면 내가 인정하는데 이 말이 공약집에 있는지를 봐야 돼. 예. 왜냐하면 이거 공약집에 있어야 진짜잖아. 그죠? 근데 공약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게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나는 공약집도 못 받아봤어. 나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공약집도 안 줘, 나는. 그러니까 유승민의 공약집에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그리고 유승민이 TV 토론을 할 때 법인세 인상을 저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만 못 들은 거야? 그러니까는 4월 17일에 후보 등록을 하고 그 다음부터 했던 1차 토론이 23일인데 23일 날부터 한 토론에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고 그 다음에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냐? 난 못 들었어요. 어느 토론 때 얘기했어? 어느 토론 때? 며칠 토론? 며칠자 토론에서 얘기했어요? 확인 좀 해갖고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이명박 이전으로 올리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TV 토론할 때 법인세를 이명박 이전으로 올리고 그리고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 재산세, 보유세까지를 인상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4월 13일에 이거는 이제 후보 등록하기 전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후보 등록한 다음에는 공약집을 내요. 공약집을 낸 다음에 한 토론이냐, 공약집을 공식적으로 내기 전에 한 토론이냐에 따라서 달라. 근데 이 토론은 4월 13일 날 한 토론이야. 공식적으로 후보 등록을 해서 공약집을 내기 전에 한 토론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의 공약집에다 썼다면 그 말은 맞아요. 근데 공약집에 없다면 그냥 일반적 개념을 설명했을 수도 있는 거야. 자, 여기 보면요. 법인세는 법인 소득이 많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일단 올리겠다. 이 부분이 공약집에 들어있다면, 예, 유승민 선거공약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참사장님, 그 선거공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지금 가져오신 링크에 나와 있어요? 유승민 공약에 어디 있어? 공약 없는 거죠? 응. 선거 공약. 이건 아니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나왔을래나? 노인복지 국민연금이고 창업하고 싶은 혁신창업 경제정의 중소기업 자영업 미세먼지 물가 원전 안전 게임 체인지 미래 교육 없는데? 예. 오른쪽 꺽쇠 세로에서 재원 조달 어디 있지? 몇 번 거? 오른쪽 꺽쇠면 뭐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재원 조달? 예. 몇 번째 칸? 공약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 공약 어디에 나와요? 공약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 주택 도시기금. 자,
일단 재원 조달 방안이라는 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9번이 주택 도시기금 활용, 그 다음에 8번이 재원 조달 방안에 제도 변경 공약, 지능형 학원 시스템, 벤치마킹, 이것도 아니고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용 불해 국방부 예산 재고, 이거 국방비 얘기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에 대한 뭐 재정 소요, 원자력, 여기도 아니고 어느 칸부터 있어요? 내가 못 찾아서 그래. 지원 비율이 나와 있고, 참여 조성 시장 경제 민간 투자 인프라도 아니고, 여기 세출 구조 조정, 여기겠네. 세출 구조 조정 세저 개편을 통한 예산 확보 노력, 불필요한 재정 지출 절감, 중부담 중복지 합의에 대한 재원 확보, 복지 예산 집행 체계 투명화, 행정비용 절감을 통한 복지 누수 현상 제거 확충. 여기 지금 중부담 중복지에 대해서 이게 다잖아 지금. 이게 지금 다잖아. 그러니까 중부담 중복지에 대해서 기자 클럽에서 말로 설명한 거잖아. 13일 날. 그것도 후보 등록하기 전에. 공약집을 내기 전에. 그리고 그러면 이 내용으로 그 공식적인 토론에 나왔다라면, 공식적인 토론 과정에 나왔다라면, 그러니까 그 후보 등록한 이후에 TV 토론에 나왔다면 그걸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나는 못 들었거든요. 4월 17일 날 공약집을 내고 후보 등록한 다음에 했던 토론 중에 저 말이 나왔냐고. 공약집엔 일단 없어요. 지금 저 공약집엔 일단 없고, 지금 근거가 4월 13일에 후보 등록하기 전에 기자협회에 가서 얘기한 내용인데, 저 내용이 진짜 자기의 공약이면 공약집에 썼어야 되잖아. 망부야, 사과해, 억지야. 뭘 사과해야 되는데? 내가 뭘 사과해야 돼? TV 토론 때, 공식적인 TV 토론 때 얘기 안 했고, 공약집에도 없는데 내가 사과를 왜 해야 돼?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냐고. 아니, 공약집에도 없고, 그 다음에 중부담 중복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토론 기간에도 말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 아니, 너네들 맨 처음에 주장은 너네가 우리 게시판에다 갖고 온 누진세율을 조정하겠다는 거였잖아. 그래서 누진세를 조정하겠다는 게 곧 부자 증세가 될 수 없다. 왜? 우리나라에서 누진세가 지금 적용되는 게 전기세인데 서민들도 전기세로 폭탄받고 있어. 그래서 부자 증세 증거를 대라. 그때 너네가 공약집을 갖고 왔는데 공약집에도 없어. 그 다음에 TV 토론 내용이라고 기사를 갖고 왔는데 그 내용은 4월 13일 토론이야. 4월 13일 토론은 후보 등록하기 이전 토론이라고. 그럼 후보 등록을 한 뒤와 전이 뭐가 다르냐? 공약집을 공식적으로 냈느냐 안 냈느냐의 차이야. 근데 누구더러 사과를 하래. 누구더러 사과를 하래. JTBC에서 4월 28일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법인세를 이명박 이전으로 올리겠다? 그래. 그 28일 토론 때 법인세를 이명박 이전으로 올리겠다 그랬어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예, 어디 있어요? 예. 요 JTBC 토론에서 몇 분에 나와? 소리도 이거 저기죠. 소리도 저작권 있죠. 예.
소리도 저작권이 있으니까 기사로 나왔어요? 기사로 그 해당 내용을 얘기한 게 있나요? JTBC 대선 자문단 유승민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그게 유승민이 말을 한 내용이야? 대선 자문단 유승민이 뭔 얘기지? 예. 저기 죄송한데요. 지금 생방송 중에 시간이 늘어지고 있는데 대선 자문단 유승민이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혹시 그게 유승민의 대선 자문단이 JTBC에 팩트체크로 제시한 건지, 유승민이 그 JTBC 토론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이명박 이전으로 올리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 나는 기억이 없지? 아니야. 중요한 거는 토론회에서 유승민이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올리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공약이나 마찬가지예요. 팩트체크에 올라온 건 사후에 그 캠프한테 물어본 것일 수 있어. 팩트체크는 사후에 그 캠프에다 물어봐가지고 덧붙일 수 있는 거고, 그때 공약을 발언을 했느냐를 묻는 거야. 그러니까 그 1구형님 유튜브 영상에, 유튜브 영상에서 지금 내가 이걸 틀면 이게 저작권 위반이야. JTBC 영상물은 소리도 영상도 내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구형님이 저 유튜브 영상 몇 분에 뭐라고 정확히 얘기했는지 그걸 좀 써줘 보세요. 예. 법인세 이야기는 했다. 근데 심상정과 유승민은 명목세율, 그리고 안철수 문재인이 실효세율, 아니야, 뭐 그런 말은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유승민이 법인세를 이명박 이전으로 돌린다라고 유튜브에 그러니까 그 JTBC 토론에 나와서 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내가 인정하겠다고. 예. 그러니까 이 아시아 투데이의 기사 내용이 지금 이제 유승민의 팩트 체크를 쓴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MBC 토론에서 했다는 얘기네요. 저기 MBC 토론에서 25% 수준으로 이명박 정부 이전인 명목세율 25% 수준으로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MBC 토론은 내가 못 봤나 봐. 28일 MBC 토론은 내가 못 본 것 같고, 예. JTBC 토론에서 했다는 부분은 내가 모르고, 자, 그러니까 이 MBC 토론에서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28일 날 MBC 토론을 못 봤어. 4월 28일에 4월 28일 MBC 토론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다 들었어요? 이명박 이전에 25%를 올리겠다? 그러면은 분명한 거죠. 공식적인 토론 기간에 유승민이 법인세를 이명박 이전으로 올리겠다라고 얘기했다면 내가 못 들은 걸 인정할게요. 내가 못 들은 걸 인정하고, 이게 유승민이 부자 증세에 대해서 인정했다. 그 부분 인정할게요. 나는 못 들었어요. 나는 저 부분을 못 들었는데, 말했다는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도 들었다는 거고. 근데 이제 공약집에는 없는데 토론회에 나와서 설명을 하면 공약과 마찬가지야. 공약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유승민이
국회의원이니까 그 법인세를 올리는 일에는 협조하겠네. 그죠? 예, 인정할게요. 그리고 사과도 할게요. 난 사과 잘해요. 예. 유승민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그 부자 증세에 대해서 나는 언급한 거 못 들었다. 라고 얘기했던 거 제가 잘못했어요. 예. 예. 유승민이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라는 부분을 저렇게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문재인 후보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인세 인상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하겠네요. 그죠? 예. 제가 사과할 테니까, 우리 유승민 의원님이 그 법인세 인상 좀 추진해 주세요. 예. 우리 바른정당에서, 바른정당 후보인 유승민과 바른정당이, 이 문재인더러 빨리 법인세를 이명박 이전으로 올리라고 법안을 내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려면 그 말을 입 밖에 못 냈거든. 근데 이제 유승민은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했잖아. 자, 이제 그 공약에 따라서 우리 유승민과 바른당이 자, 여러분이 입증하셨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유승민이 부자 증세를 하겠다라는 걸 입증을 하셨으니까 제가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몰랐어요. 네. 제가 진짜 몰랐으니까 이제 유승민과 바른당이 이제 부자 증세를 위해서 법안을 내시면 되겠네요. 그죠? 법인세 인상하라고. 예.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유승민 의원 대단하네. 나는 진짜야. 아니, 내가 모를 수도 있지. 그때 내가, 토론회에서 집중을 못했나봐. 나는 25% 인상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 예.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인상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었어. 근데 여러분이 짚어줘갖고 알게 됐어요. 예. 정말 고맙고요. 자, 이제 그 유승민 의원이, 자기의 말을 이제 책임지면 되는 거야. 그죠? 바른정당에서 유승민과 바른정당이 이 대기업의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올리자고 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어쩔 수 없이 문재인도 동의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유승민이 국회의원 사퇴했어요? 유승민이 국회의원 사퇴 안 했죠. 안철수는 사퇴했는데 유승민은 국회의원이야. 그러면 이제 유승민은 그 자기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법인세율을 올리라는 걸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른정당 대통령의 공식 공약이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바른당이 그 유승민의 주장대로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올리자라는 법안을 낼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에 그 민주당에서 반대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밀어붙인 거였거든. 근데 그러니까 문재인이 직접 얘기할 수 없는데 유승민이 얘기해줬으니까 유승민과 바른당이 제안을 하고 그걸 정의당하고 더민주가 합의를 해주면, 예,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당이 요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면, 그리고 그러면 문재인은 어쩔 수 없이 따라주면 되는 거야. 그죠? 유승민 대단하네. 근데 왜 또 기분 나빠해? 아니, 내가 인정하고 잘못도 사과했는데 왜 기분 나빠하지? 유승민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왜 기분 나빠해? 내가 사과도 했고 인정도 했는데. 내가 맨 처음에 사과했잖아. 나는 맨 처음에 내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 홍준표가 33, 문재인이 30%라고 얘기한 거 처음에 사과했잖아. 난 사과를 잘해. 근데 내가 사과를 할 때는 그냥 사과는 안 하지. 사과한 대신에 반드시 챙기지. 이제 바른정당이 유승민이 대선 토론 과정에서 했던 말이 진실이라면 법안을 내겠죠? 유승민 법안을 내겠죠. 그래서 그 유승민 법안으로 더민주와 정의당이 어쩔 수 없이, 국민의당이랑 어쩔 수 없이 동의해주고 그걸 문재인은 국회의 의견에 따라서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제가 우긴 거 사과할게요. 다시 할까요? 다시 한번 사과할게요. 유승민이 부자 증세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라는 저의 말은,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그 28일 날 토론하는 걸 직접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런 말 못 들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기사를 통해서 입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정도면 됐지?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의원과 바른당은 법인세 인상을 위한 법안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드릴게요. 네, 적극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이 그게 이제 실행될 수 있잖아요. 아니 문재인이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한테 여러분들이 바른정당에서 법안을 내서 국민의당이랑 더민주랑 정의당이 동의하면 그게 이제 법안으로 통과되는 거잖아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고마워요. 네, 자 이제 정말로 바른정당의 유승민이 진심이었는지 지금부터 지켜보자고요. 법안은 원래 국회에서 내는 거예요. 특히 세금에 대해서는요. 행정부하고 국회에서 동의하는 거거든요. 야, 나는 이거 저 유승민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한지 몰랐네. 공식적으로 얘기해 줬으니 저는 이제 우리 유승민 의원이 법인세 올리는 일에 앞장서 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덕분에, 우리 유승민 팬분들 덕분에, 제가 우리 유승민 의원님의 좋은 공약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대로 꼭 실행하셔야 된다는 거. 국회의원도 다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도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니까 바른정당 의원님들도 다 동의하신 거죠? 네. 아유, 난 바른정당이 친이계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네, 기대가 큽니다. 자, 유승민 의원님, 바른당, 한번 해보세요. 적극 지지해 드릴게요. 아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입 밖에 못 냈는데 얼마나 고맙겠어. 그죠? 네네. 맞죠? 법인세를 이명박 이전으로 올리겠다. 그리고 고소득자의 조세 부담도 올리겠다. 네.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더민주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계속 반대했잖아요, 새누리당이. 그동안 이게 세금 제도를 더민주가 계속 이걸 요구했던 부분이야. 근데 그동안에 새누리당이 반대해갖고 통과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유승민이 이걸 공약으로 제시했으니 대통령은 안 됐더라도 이 국회 안에서 충분히 논의해갖고 이 부분은 통과가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자는 보수의 표도 얻어야 되니까 이 말을 대놓고 입 밖에 못 냈겠지. 근데 문재인의 공약을 분석해보면 이런 방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법안으로 내고 이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얻는다면 저는 이게 유승민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유승민은 말에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고마워요. 야, 이 유승민이 정말. 근데 왜 국회의원일 땐 안 하고 대통령 공약으로만 냈을까? 그쵸? 근데 이제 이 유승민이 정말로 대통령이 될 마음이 있었다라면,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바른정당에서, 유승민의 이 공약을 책임지고 이슈로 만들어야 한다. 그쵸? 책임지고 이슈로 만들어서 더민주랑 국민의당이랑 정의당까지를 딱 합의를 받아내면 이게 아마 걔네 누구니? 자유한국당 빼놓고는 다 동의하지 않을까요? 그죠? 자유한국당 90몇 개를 제외하면, 아니 10몇 명으로 돌아갔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100명을 제외하면 200명이 다 그러니까 거의 180명 이상이 동의하는 내용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죠. 통과될 것 같은데? 그럼 문재인이 어쩔 수 없이 법인세를 인상하겠네요. 잘했어요. 우리 유승민 지지자님들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나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무조건 내가 옳다라고 우긴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는 거야. 나는 절대 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 안 해.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방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의 반대편 애들이 가지고 온 정보들이야. 예. 그동안에 저 유승민이 지금 한 말이요. 내가 지난 11년 동안 했던 말이야. 내가 지난 11년 동안 했던 말이라고. 근데 유승민이 지금 공약으로 인정을 한 거야. 나는 반대 안 하지. 내가 주장했던 걸 유승민이 공약으로 냈으니까. 근데 나는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자기는 국회의원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은 실행하면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동안에 내가 더민주나 야권 의원들한테 저렇게 법인세를 되돌려야 된다고 얘기할 때 매번 새누리당에서 지랄 발광을 해갖고 통과가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이 딱 좋은 거 아니야. 바른정당이 주도하고 국민의당 더민주가 동의해주면 이거는 문재인이 주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빨갱이 얘기도 못 듣고 부자한테 세금 올리라고 그러면 빨갱이냐고 지랄했잖아. 총편이 욕을 못 하겠네. 아니 이렇게 훌륭한 일이? 저는 모든 일은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해요. 예, 전화위복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마치 지금은 뭐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게 돌이켜보면 잘된 일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부자 증세에 대해서 물고 늘어주신 덕분에 이제 이 부자 증세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하면 되는 거야. 네. 아니 무슨 유승민이 의문의 일패야. 유승민 팬들이 의문의 일패지. 자기네들은 그냥 나한테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것 뿐인데 나한테 사과를 받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 계산을 했어야지.